오늘도 며느리는 늦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9시가 넘었는데 위층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숙취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있다가 잠옷바람에 슬리퍼를 끌고 나온 며느리는 봉두산발에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북어국 좀 끓여주세요. 제가 어제 과음을 한 것 같아요. 속이 니글거려 죽겠어요.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늦은 시간까지 술 처먹고 들어온 며느리를 위해 해장국을 끓여 바쳐야 하다니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너는 술을 왜 그렇게 자주 마시냐? 그것도 너무 많이 마시는데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하는 거다.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술을 마시지. 괜히 마시겠어요? 그 괜히라는 게 뭔지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품을 누가 더 새로운 걸 가지고 나왔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끌고 나왔는지, 그런 비교에 자존감 상해하는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세월 편하게 사는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들 남편은 뼈골 빠져라 일하는 동안에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칼질을 하거나 호텔 커피숍에서 에스프레소의 거품을 즐기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죠. 며느리만 하더라도 그 많은 사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 봉급으로는 턱도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 다 내 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아무리 퍼넣어도 며느리의 사치 욕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상류층 인사로 착각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재벌급 시댁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위세를 부리며 다닙니다. 어머님, 이따가 준혁 씨 퇴근할 때 고기를 좀 먹으러 갈까요? 무슨 말인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니 고기 좀 사라는 말이었습니다. 함께 가자는 건 나와 함께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고기값을 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상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디를 함께 가자는 건 비용을 지불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먹고 싶다는 걸 마다할 수 없어 알면서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게 어미의 마음이겠죠. 처음부터 과단성 있게 거절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안 해주겠다고 하면 서운한 감정에 사무치겠지요. 반발심만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어국이든 고기국이든 해달라는 대로 받아준 내가 잘못이었습니다. 고맙다는 공치사를 꼭 받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미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고만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나는 아들 내외가 언제까지 내 보호 아래 자립에 의지 없이 살아갈 것인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내게서 뭐 하나라도 더 뜯어갈 생각만 골똘하고 있습니다. 변명이나 핑계도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친구의 돌잔치에 가져갈 금반지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네가 버는 돈은 다 어디에 쓰기에 모든 걸 이 어미한테 해달라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별 의미도 없는 듯 그냥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편해서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며느리는 우유부단한 아들을 꼬드겨 어떻게든 나한테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 명품 사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낙은 어미인 나한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나한테 양말 한 짝 사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던 처음에는 용돈 몇 푼 달래니까 주더니 그마저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이후로는 용돈은커녕 선물 하나 사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대단히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미인 내가 볼 때는 철딱선이 없는 푼수였습니다. 소심하고 옹졸한 아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싫어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조언을 해주는 것도 아들은 자신을 지적하는 것으로 곡해를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탓을 하는 것보다 남의 탓하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존감이 약해서 어디 잠깐 나갈 때도 옷이나 외모에 몇 시간씩 시간을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옷과 외모를 챙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남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위축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아내라고 특별하지도 않는 속물이 걸렸으니 둘의 결합은 그야말로 꼴불견의 전형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지내보면 볼수록 아들 내외는 볼품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내 자식 비난해봤자 누워 침뱉기지만 사실이 그런 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가끔씩 드러나는 성질머리를 보더라도 며느리는 표독스럽고 아량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왔다는 아들은 그런 아내의 눈치만 바라보는 팔푼이었습니다. 2층에 눌러붙은 아들 내외는 그곳을 아지트로 삼아 수년 동안 월세 한 번 내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아래층까지 자기들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식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자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재산은 우리 것인데 미리 당겨서 쓴다 생각해 주세요. 살아있는 어미에게 차마 할 소리인지조차 구분도 못하는 아들 내외를 두고 온전히 눈을 감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오늘 얼큰하게 국시 좀 끓여 먹어요. 날씨도 그렇고 하니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또 장을 봐야 하겠니? 카드 주세요. 제가 나가서 사올게요. 모든 결론은 돈이었고 그것도 내 돈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단 한 번도 쓰는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30살이나 먹은 아들놈의 그런 행태를 보면 자식은 낳아서 키울 게 아니라는 생각만 듭니다. 하루는 내가 문화강좌에서 만나 아주머니들과 점심으로 칼국수 먹을 일이 있어서 오전에 외출을 했습니다. 점심을 끝내고 다들 바쁘다고 하여 커피도 안 마시고 일찍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며느리가 친구들을 불러 거실에서 주문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니들 2층 집에서 식사를 하지 여기서 하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나한테 짜증을 내며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어머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식사 좀 하고 있기로서니 그걸 꼭 따져야겠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솟았지만 참았습니다. 거실 탁자와 바닥에는 먹다 남은 치킨뼈와 조각들이 피자 부스러기들과 함께 널려 있었습니다. 휴지와 빈 봉지 등이 굴러다니고
치킨 무에서는 내용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치 유치원생들이 먹고 나간 자리처럼 너저분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놓고 뽀로통에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르르 몰려 위층으로 다 나갔을 때 거실은 무자비하게 폭격을 당한 전투 현장 같았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치우는데 10분도 더 허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죄송하단 말도 없이 당연한 듯 행동했습니다. 나는 그런 며느리의 본성을 잘 알기에 될 수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질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위층에 올라간 며느리는 일부러 들으라는 식으로 쿵꽝거리며 걷고 뛰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인복을 탓하며 그 응분의 대가를 달게 받을 요량으로 소파에 앉아 그 층간 소음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괭과리를 치는 소리가 울려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의 심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땅히 갈 곳도 없어서 가까운 커피숍에 들어가 봤습니다. 혼자서 커피를 마시려니까 무척 어색했고 청승맞아 보일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와보니 조용했습니다. 실컷 떠들고 행패를 부리던 며느리와 친구들이 모두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다소 적막감이 드는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부터 언제부터인가 나는 이런 외로운 공기가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가식이나 위선도 없는 공기였습니다. 평온한 한때가 지나고 또 저녁이 오면 위층은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며느리는 심술궂어서 걷는 것도 살살 걷지 않고 일부러 소리내어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고 요양원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언니가 애 돌잔치를 연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참석하면 되는데 며느리는 그걸 나한테 굳이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은 나보고 금반지 값이라도 내놓으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던 것입니다. 아들 한 사람이면 되지 뭘 2명씩이나 축하를 해줘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면서 한마디 쏘아 붙였습니다. 시가에서 사돈댁을 챙겨준다는 모양새가 나쁠 건 없지요. 어머님은 세상 트렌드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사세요. 요즘은 여자 쪽 집안이 더 우위에 있는 세상이에요. 시댁에서 사돈댁 챙기는 게 예의가 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금반지 한 돈값을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돈이 뭐냐고 하면서 새 돈을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얼마나 축하해 줬냐고 물었더니 2돈 값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집에서 금 5돈 값을 내게 되는데 그것이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이 서운하다며 자기 집안을 어떻게 보고 금 5돈을 많다고 평가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축하금은 생활에 부담이 없어야 하는데 요즘 금값으로 5돈 값이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정도는 시댁이 처갓집을 챙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기고 징징거려 나중에 금 2돈 값을 더 보내줬습니다. 아들내외에게 나는 화수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금값은 내가 받는 연금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뜯기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들 내외의 봉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려고 배추 몇 포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이 들어왔나 싶어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금살금 거실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겁에 질려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는데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나는 아차 싶어 문을 확 열어 젖히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무슨 서류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오자 기겁을 한 며느리가 서류들을 자기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감춰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놀래서 입을 열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냐? 도대체 빈집에 들어와 뭘 하고 있었느냔 말이다. 며느리를 제치고 탁자 위를 바라보니 거기에는 통장과 등기부등본, 옛날의 집 매매 계약서, 거래 확인서, 각종 증명서류 등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눈을 껌뻑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다 뭐냐? 이걸 다 어디서 찾았냐? 그게 장롱하고 옷설 앞장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있었냐고 묻는 거야. 뭘 했냐니까. 며느리는 내가 닥달을 하자 간신히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이 집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뭘 알고 싶은데? 더 이상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더니 며느리는 돌변하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집이 어머님만의 소유가 아닌 듯 해서요. 어머님이 너무 주인 행세를 해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건 또 뭔 소리냐? 이 집은 내가 남편과 함께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첫 번째 집이다. 나 말고 누가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결국 이 집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저희들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것이면 저희에게 미리 좀 상속을 해주시는 게 우리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나는 말 같지 않아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손에 뜬 서류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여기서 나가거라. 그랬더니 며느리는 짜증을 내면서 나를 째려봤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은 언제까지 이 집 가지고 생색만 내실 거예요? 이제 어머님 연세면 요양원이라도 가실 때게 된 거 아닌가요? 이 집을 저희한테 주시고 요양원에 가세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미리 상속해 주시면 저희 사정도 필 것이고 그게 또 어머님이 좋아하는 것 아닌가요? 이 집이 니들 거라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 내가 눈을 버젓이 뜨고 내 돈 가지고 있는데 왜 요양원을 가야 하니? 내가 당장 병들었냐? 며느리는 자신의 말뜻을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는 주변을 정리하고 다 내려놓을 때가 되었어요. 그렇게 짊어지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다 힘들지 않으세요? 욕심을 버리라고요? 나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한 목소리로 당장 여기서 나가라도 했습니다. 니들이 그러면 내가 죽어서도 니들한테
집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나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니까 갑자기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머리카락이 뽑히는 아픔이 있었고 수치감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할망구야, 언제까지 우릴 소나귀에 넣고 장난질을 할 거야? 자식 하나 있는 걸 좀 더 챙겨주면 천당에라도 가지. 표독스런 며느리의 태도에 겁이 나면서도 나는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는 모멸감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대로 놔두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머리채를 흔들다가 놓는 순간 나는 며느리의 뺨싸다구를 그대로 올려쳤습니다. 철썩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뺨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런 며느리의 뺨을 한 대 더 때렸습니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면서 악을 썼습니다. 그래, 늙은 시모가 며느리 때려서 아들 평생 고독자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는 찬물을 한 바가지 퍼와 며느리 머리통에 부어버렸습니다. 흠칫 놀란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씩씩거리며 위층으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나는 허탈해서 소파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수치감과 분노심이 교차하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다 나쁠 것이었습니다. 왜 장성한 자식을 끼고 사냐는 질타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 큰 자식과는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독 나만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파멸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미 우리 가족은 파멸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머리칼을 뽑았다면 그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파탄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만큼 지났을까? 나는 멍하니 소파에 누웠다가 일어섰습니다. 거실 바닥은 물난장판이 돼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없이 서럽고 후회되는 삶인 것 같아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짓을 며느리는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수습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때 아들이 퇴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룰루랄라 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와서는 오늘 저녁에 짬뽕밥 해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허탈하게 바라보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니들 일주일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가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나는 탁자 위에 있는 서류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 아들한테 던져줬습니다. 자, 그동안 니들이 마트에서 산 물건값, 각종 축의금, 그 외 니들 집기품, 옷, 신발 등을 산 가격과 목록이다. 총 얼마인지 봐라. 니들은 그동안 자립할 생각은 없이 이호럼이 등골을 빼먹고 산 기생충이었다. 이젠 그 짓을 그만해라. 나도 지쳤다. 나의 추상 같은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아직 기반을 못 잡았으니까 좀 더 기다려줘요. 그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게 벌써 언제적부터냐? 아들은 맥이 풀려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다시 뛰어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노발대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이를 때렸어요.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어떻게 며느리를 때려요? 어머니, 치매 증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면서 아들은 나를 곧 밀어버릴 자세로 내 앞에 다가와 소리를 쳤습니다. 다음부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어머니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요? 이 불효자식아, 네 아내가 나한테 먼저 뭔 짓을 했는지는 모르냐?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뽑았다. 그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 그리고 뭐라고? 한 번 더 하면 어쩐다고? 그 말에 경악한 아들은 충격으로 말을 하질 못했습니다. 니놈의 아내가 정상적인 여자인지 너는 깊이 좀 생각해봐야 할 거다. 아들은 머리를 흔들며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다른 오해가 있는 거지요? 나는 머리 뽑힌 곳을 보여줬다. 아들의 인상이 찌푸려졌다. 아직도 설마 하면서 기간민가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느새 내려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하고 나를 째려보면서 도끼 있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도 정신 차려. 저 늙은 여우가 우릴 가지고 논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내다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서 나보란 듯이 자기 남편의 등허리를 내리쳤습니다. 맞고만 서 있는 아들이 참으로 한심해 보였습니다. 양쪽 눈치나 보면서 상황이나 모면하려는 그 비겁하고 소심한 행동은 눈뜨고 봐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그 비겁한 아들한테 쏘아붙였습니다. 일주일이다. 그 안에 빨리 정리해. 그렇지 않으면 네 집 세간살이들 모조리 밖으로 내다 버릴 테다. 그러자 며느리가 맞섰습니다. 그래, 해봐요. 우리는 현재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허락 없이는 우릴 쫓아낼 수 없어. 그러니 해보라고요. 네가 법 좀 아는 것처럼 떠드는구나. 난 법 필요 없다. 내 방식대로 할 테니 알아서 해라. 아들과 며느리는 일주일이란 말에 다급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우리도 어디 가서 전셋집을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건 니네 사정이지. 그동안 여러 차례 나가 살라고 했었다. 그때마다 차일피일 변명이나 대면서 회피해왔지. 이번에 정말이다. 일주일 안에 나가. 그 일주일이 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발품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이 엄청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변두리 그것도 지하방뿐이라는 것을 아들은 강조했고 며느리는 못 받아들인다며 지지고 볶고 싸웠습니다. 아들은 현실적으로 감당할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며 달랬으나 며느리는 죽어도 자기는 그런 곳에선 살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투고 울고 불고 하다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당일 아침 딩동딩동 벨이 울렸습니다.
건장한 체격을 한 남자들 대여섯 명이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집실을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합시다. 나는 2층을 가리키며 단호한 말투로 지시했습니다. 저기에 살림살이라는 것은 모조리 끄집어내세요. 그 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나와 2층 현관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들어와? 당신들 뭔데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이 집 아들 집이야. 당신들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렇지만 그 남자들은 짖쩔 때는 며느리의 팔을 가볍게 제쳐버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큰 장롱의 옷가지들을 마구 끄집어내자 며느리는 알았다고 자기들이 한다며 일꾼들을 만류했습니다. 아들은 가운데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짐이 다 정리되고 떠나자 집안은 괴기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제야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만의 오붓한 시간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부동산업소에서 소개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단장해 놓은 2층 집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부부는 둘러보더니 마음에 든다며 당장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그간 몇 군데 집을 봐왔지만 이렇게 아늑한 집은 처음이라며 남향이라 더 좋다고 했습니다. 나는 뿌듯한 마음에 아래층에 내려와 커피 한 잔하고 가라도 권했습니다. 부부는 내려와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신혼부부로 남편 직장이 멀어서 가까운 데로 옮기느라고 방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 집처럼 좋은 집을 만나 행운이 몰려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 때문에 상심했던 마음이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흡족했습니다. 부부는 조용한 성격 같았고 상식적인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처럼 쿵꽝거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있었을 때는 매일처럼 머리 위에 시끄러운 바위덩이를 이고 사는 듯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에서 해방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은 하루가 그렇게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앓던 이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가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빗소리가 커서 자세히 들리지 않았지만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으로 가서 봤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봤더니 며느리였습니다. 머리칼이 비에 쫄딱 젖어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악을 쓰며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야, 이옥순, 이 늙은 여시야, 언제까지 그렇게 잘 사는지 보자. 늙고 병들었을 때 어디 아들 없이 외로운 인생을 당해봐야 정신 차릴 거다. 그녀는 내 이름을 연신 불러대며 자신의 분개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고무신처럼 이리저리 차였습니다. 그게 내 이름이었다는 게 기이했습니다. 그면서 현관문을 발로 심하게 걷어찼습니다. 문이 덜컹거리고 온 집에 그 충격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늦은 밤에 가뜩이나 비오는 소리에 며느리의 쌍소리까지 합쳐져 기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은
귀신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로 들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욕설은 10여 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해댔습니다. 나는 창피했지만 그것보다 녹음을 해두는 게 급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저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의 폐부를 쑤시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를 만류하는 경찰과 그 경찰을 밀고 도망치려는 며느리 간에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경찰은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서도 며느리는 내 욕을 하면서 악을 쓰고 울고 불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경찰들도 학을 뗄 지경으로 며느리는 막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안사돈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보세요. 사돈, 도대체 지금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며느리를 유치장에 잡아넣는 시어머니도 있습니까? 나는 또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는 물어보지 않는군요. 오죽하면 유치장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무조건 악부터 써댔습니다. 사돈이 그동안 우리 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만하네요. 당장 유치장에서 꺼내놓아요. 저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합니까? 그러면 저대로 놔둘 겁니까? 자신이 하기에 달렸지요. 어련하면 경찰에 구금해 뒀겠습니까? 유치장 안에서도 얼마나 난동을 부리는지 경찰들이 질렸답니다. 이번에는 바깥사돈이 따졌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그 집 한 칸 내준 게 그렇게 아까워서 아들을 내쫓았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 말보다 그들에게 그동안 며느리가 소비 지출한 내역을 쭉 읽어줬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들 월급으로는 턱도 없어요.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것으로 자립할 준비는커녕 명품 두르고 다니는데 소비했어요. 아들은 뼈 빠지게 일하는데 아내는 명품 두르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칼질이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얘기했습니다. 끓이고 말다툼하다가 내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칼이 뽑혔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할 짓입니까? 그래서 이대로 같이 살다가는 4명에 못 살 것 같고 얘들도 독립은 못할 것 같아 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누구는 자식 귀한 줄 몰라서 그런 줄 압니까? 그 말에 사돈 내외는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무슨 명분이 있어야 말을 하지요. 그러니 사돈들도 더 이상 딸의 편만 들어주지 마시고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하세요. 그게 사돈들이나 며느리한테 다 좋은 결과가 될 겁니다. 우리 서로 늙어가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소중하게 삽시다. 사돈들은 그렇게 물러났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상대로 현관문 파손과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형사 및 민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 증거로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로 또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의 행동을 더 이상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가 이제라도 정신이 온전히 들었다면
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구별해 보거라. 진정 네가 애를 낳고 함께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지금 보면 네 아내는 네가 감당할 여자가 아니라도 본다. 깊이 생각해 보거라. 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며 수긍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는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이 인생을 엄한 곳에 허비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자식이라 속을 썩히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자기 인생을 허무하게 살게 놔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던 중 어느 날 나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엉뚱한 곳에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당시 나는 보험금 수령 문제로 보험사 본사를 찾아갔다가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맞은편 길 호텔 앞에서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잘못 봤나 해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분명히 며느리였습니다.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로 두 사람은 무척 다정해 보였습니다. 눈을 뗄 수 없었던 나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마구 달리는 차 사이로 피해 길을 건너갔습니다. 며느리 뒤쪽으로 살짝 다가가 봤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뭔 통화를 끝내자 두 사람은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얼른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리를 좀 두고 호텔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남자가 카드를 건네고 열쇠 키를 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의 손을 잡고 먼저 끌듯이 엘리베이터로 가고 있었습니다. 대낮부터 호텔에서 그 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표정 하나 없이 그 둘의 행복해하는 표정을 줌 촬영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 숨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그동안 속으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위했던 일이 끝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가.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고. 절대 일어나지 말라고 하늘에 빌었건만 오늘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장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뭔 일부터 해야 할지 암담했습니다.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아들한테 어떻게 말을 꺼낸다는 말인지 참담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무리 처참해도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장 아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을 분노로 이글거렸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지금까지 어미로서 내가 처음 보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수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아니더라도 네 아내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숙고하고 말고가 없다.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너의 심신에도 좋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아들의 눈에는 배신감에 이글거렸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는 나체 본 며느리의 행복해하는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보면서 그런 표정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남자도 며느리가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동안 부부싸움으로 집구석은 난장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구보다 어머니에게 죄송해요. 그동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제가 한심했을까요?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 전부터 사귀어 오던 그 남자를 결혼하고도 계속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도 기혼자인데 서로가 잊지를 못하고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는 겁니다. 아들은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의 부인한테 이 사실을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이혼 소송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소송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을 전전하며 생활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나타난 아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해골바가지였습니다. 앙상한 뼈만 남아 걸어 다니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부러 자신을 혹사하고 괴롭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다시 연락이 왔을 때는 회사에서 복직을 승낙해줘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은 만큼 인간으로서 더 성숙해졌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이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굳건히 버텨온 아들에게 나는 조그만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적극 만류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니까 받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일을 계기로 전 재산을 굶주린 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에 헌납하도록 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